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막강입니다.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 강의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쓰냐면 유신헌법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뒷부분 마무리하고 사실 통일을 위한 노력과 사회 부분은 분량이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긴 대장정 끝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했던 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박정희 정부가요.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뿐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나가고 싶은데 헌법상 나갈 수가 없네요. 뜯어 고칩니다. 삼선개헌. 그리고 세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꾼 후에 나갑니다.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과 붙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것 봐라. 다음에는 내가 질 수도 있겠네. 그리고 나는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가 많다라고 했지만 이런 젠장 인기가 별로 없네.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나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장동건과 닮은 남자로 인정받았지만 이런 젠장 나가기만 나가면 어떡해. 모든 여자들이 절 놓고 싸울 줄 알았지만 이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슬픈 현실. 그거를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반포하면서 유신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정희 정부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2년 6개월간의 군정 시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역 후에 대통령이 됐던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박정희 정부의 시기 그리고 유신체제를 봐야 됩니다.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유신체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신이 된다라는 건데요.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닉슨 독트린. 베트남 전쟁 이후로 앞으로 이 미국은 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는 1도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당황을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들이 북한과 또는 남한에서는 북한, 북한에서는 남한. 이거 전쟁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는 거야? 북한에서는 뭐야? 중국도 그럼 우리 안 도와주는 거야? 이 결과, 이 닉슨 독트린의 결과 이념 대립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선거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조금 있다가 통일정책에서 배우겠지만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유신체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북한과는 1도 교류가 없습니다.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긴급 발표가 나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크게 세 개의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 상종도 안 하다가 우리 봐요.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막 군사 도발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판문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통일이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거 잘만 되면 통일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묘한 설레임이 들잖아요. 그 설레임이 이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왜? 서로 아예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긴급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통일을 완수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라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유신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신문을 PPT를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내용입니다. 지지도 하락,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냉전체제 완화,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서 유신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넘겨서 여기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둥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유신헌법 유신체제 때 시기 모습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요거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사건 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것도 유신체제 때 있었던 것들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신체제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드디어 대통령이 나가는 횟수가 무제한입니다. 1대 대통령이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대통령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임기를 6년으로 엄청나게 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김대중 후보자의 우려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모여서 지들끼리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바꿔요. 그리고 통일을 코앞에 왔습니다. 이 통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라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 회의 기구가 국회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기들 멋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여기서 해요. 자기들끼리 박수 치면서 넘어갑니다. 장충동 체육관, 여러분들 그 장충동 쪽에 족발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장충동 체육관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을 선거라고 뽑았는데 이때 득표율이 거의 찬성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비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충동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자기들끼리 뽑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유신헌법 2개 철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요. 국회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을 해요. 대통령 간선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그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3분의 2 중에 절반 반타작만 자기 쪽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만 해도 100% 당선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독재 체제에 반대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진압을 하고 탄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긴급조치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생각할 시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버금갈 만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다라는 게 긴급조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신체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잘 들어가는 선지가 이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긴급조치 7호, 긴급조치 9호, 제시문 박스로 해서 그 내용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타이틀이 긴급조치예요. 그러면 사료의 제목이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발동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유신체제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신헌법을 유지하다가 6년이 지납니다.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신헌법 시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저항을 봐야 됩니다. 긴급조치는 계속 발동이 됩니다. 왜? 계속 유신헌법을 없애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청학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선생님, 이 단어가 뭐예요? 줄임말이에요.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연맹인데 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탄압을 하겠죠. 그리고 3.1절날 맞춰서 민주 구국선언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전부 다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독재체제에. 이거도 탄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민청학령은 제가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인력당 사건이 또 생깁니다. 여기서는 이 민청학령 운동, 이 학생들의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이거를 또 프락치, 첩자로 뒤집어 씌워서 또 처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을요. 이런 식으로 탄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기본 레벨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장난질을 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심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힌트로 들어가 놓고 또 유신체제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내용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유신체제 때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걸 볼 건데요. 이때 Y예치 무역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Y예치 무역 사건은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기, 유신체제가 무너지기 끝 무렵인데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유로 거기에 있던 여자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해요. 그러자 부당한 해고에 반발하면서 여자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 나서는 과정 속에서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 속에서 여자 노동자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 박정희 정부의 반대쪽 당이었던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후보자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김영삼 신민당 당원이요. 국회의원이, 당시에는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삼 국회의원이 외신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박정희 정부에서는 김영삼 너는 국가를 모독했다. 국가 모독죄를 씌워서 어떻게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국회의원에서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김영삼 국회의원의 홈그라운드, 본인의 근거지였던 부산가 마산에서 부마항쟁, 이걸 계기로 부마항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했었죠. 남산의 부장들. 11.6 사태. 11.6 사태가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으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했던 유신체제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지워드리고 가시게 되면 유신헌법식입니다. 모든 입법, 사법, 행정권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 위에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기는 6년, 나가는 건 무제한. 통일주체의 국민의회가 아니고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우리가 못 뽑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3분의 1. 국회 마음에 안 들면 해산을 해버립니다.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권.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자기에게 저항을 하면 이걸 발동시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6년의 임기를 채우고 다시 또 자기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유신 반대 운동이 벌어지니까 긴급조치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유신을 없애기 위한, 헌법을 없애기 위한 개헌청원, 헌법을 고치기 위한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 벌어지고요. 앞에 봤던 민청항명, 3.1 민주구국선언, 그리고 여기 인력당 재건이 사건, 인력당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신체제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신체제 붕괴입니다. 계속 독재와 인권 탄압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Y예치 무역 사건, 그리고 김영삼 국회의원의 영구 제명,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11.6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엔 이 유신체제를 이끌었던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은 성공했습니다.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10년 동안 60년대, 그리고 3차, 4차 70년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와 3차, 4차 60년대, 70년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1차입니다. 1차의 핵심은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경공업을 하였다라는 거. 경공업 중심이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경공업이 뭐냐? 가벼운 거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노동력을 집중시켜서. 지금 중국이 하던 걸 이때 우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안 맞아서, 가성비가 안 맞아서 만들지 않는 거를 이때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쑤시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때밀이 수건, 타올 또는 손수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만드는 때 쓰는 노동비를 고려하면은 파산입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그거를 옛날엔 우리가 했던 거예요.
선진국이 이제 손 뗀 거. 여러분들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신발을 보시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옛날에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겁니다. 신발, 가발같이 이런 가벼운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내수용, 국내에 갖다 팔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싹 다 기본적으로 뭘 깔고 들어갑니까? 수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형 경제를 했던 게 바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2차. 물론 3차, 4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그리고 요거 아셔야 돼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광부와 간호사. 유럽에서는 당시에 3D 업종이었던 거예요.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광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 거. 우리도 지금 힘든 일 같은 경우는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잖아요. 지금 또 우리나라 현재가. 그것처럼 이때는 유럽에서 우리 노동자를 고용했던 거예요. 이때 광부와 간호사가 벌어서 왔던 외화가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의 한 20%에 육박을 합니다. 이렇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또 경제개발을 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고, 그리고 2차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우리 1차를 봤잖아요. 맞죠? 1차를 봤고요. 그리고 1차를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1차, 2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봐요. 처음에 맨날 이쑤시개 만들고 이런 거 이상한 거 만들고 정말 허접한 거 만들다가 지금은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우리도 그 단계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울산에 대규모 산업시설을 만들고요. 특히 경북 고속도로 만들고요.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요. 항상 여기를 1년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버스 투어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기 가서 이렇게 제철 막 용광로 막 부어서 막 녹이는 거 막 나오는 거 막 쳐다보고 있어요.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모든 산업의 가장 기초 베이직은 철입니다. 포항제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공장이자 중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여기도 하나의 핵심만 아시면 돼요. 1차, 2차 때와 3차, 4차의 공통점. 정부 주도로 진행을 했고 수출이 메인입니다. 수출 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1차, 2차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가벼운 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3차, 4차 때는 무거운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거울 중공업 중심이었다라는 게 3차, 4차 특징이고 찾으면 정답이죠. 보세요. 제철, 중화학공업, 전자, TV, 조선소, 배, 자동차 이런 무거운 것들을 이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이 이제 가벼운 거에 공업의 비중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선지로 잘 들어가요. 럭키 777777. 이걸 바탕으로 럭키 77777. 1977년도에 우리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외신에서는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또 싸줘야 됩니다. 뭐를? 럭키 77777. 네, 다시 갑니다. 다 썼나요? 럭키 7777777. 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거. 그래요. 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석유 파동입니다. 이거도 심화 같으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 레벨에서는 이런 석유 파동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유신체제 때. 자, 그러면 1차 석유 파동은 어떤 거냐면 이때 저기 어디입니까? 중동. 기름이 나는 중동. 중동에서 여러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동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기름이 시장에 안 풀립니다. 그러자 기름 가격이 오르겠죠. 우리는 모든 기름을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우리나라엔 기름, 석유가 없으니까. 기름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 위기가 와요. 근데 이거는 오일 달러.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가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건물 지어주고 하면서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해요. 두 번째는 2차 석유 파동. 여기서는 기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란.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기름이 또 묶여버립니다. 그때 위기가 터지는데 그 위기는 잘 극복하지를 못해요. 이게 유신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도 유신 체제 붕괴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들어가서 특징, 수출에 의존했고요. 그리고 지나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뭐 빈부격차 심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부 주도의 정책, 수출 지향적이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변화입니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새마을 운동을 또 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자꾸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자꾸 커집니다. 그러니 농촌의 이 생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는 게 원래 새마을 운동의 처음 취지였어요. 그래서 농촌에 낙후된 시설을 좀 깔끔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농촌을 좀 발전시켜보자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더 자꾸자꾸 확대가 되면서 의식 개조 운동 그리고 이게 이 의식 개조 운동이 도시로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났던 운동인데요. 처음에 보세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70년대부터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을 만들어보고 새 정신 한번 가지고 한번 우리 살아보자.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 농촌의 소득을 늘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농촌을 좋게 만들자라는 건데 나중에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끝.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이게 제정이 된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 특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강짜리 짧은 거. 그때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동의 변화인데요. 여기도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스토리 하나 아시면 되는데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우리 박정희 정부는 어떤 정책,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베트남 파병이 등 전부 다 밝은 면이 있으면 항상 어두운 면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한 건 팩트예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저임금 정책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했던 걸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외국에 갖다 팔 때 우리나라 물건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임금 정책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면서 동대문에서 재단사로 일했던 전태일이라는 분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임금은 너무 짜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을 일합니다. 휴식 시간을 좀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반영이 잘 안 되겠죠.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전태일 노동자가요. 재단사가 동대문 앞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게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를 했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전태일 분신 사건이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일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H 무역 사건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혹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면 정답이 된다기보다는 선지로 들어가요. 박정희 정부 때는 유신 체제잖아요. 국민의 기본권도 탄압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야간 통행 금지. 여러분들이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배경을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도망갑니다. 막 사람들이. 12시 넘어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밤에 활동이 불가능해요. 야간 통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장발. 머리가 길다. 머리를 잘라야 돼요. 자르러 다닙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미니스커트도 치마 길이가 너무 짧다. 자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무 짧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사진 자료가 항상 있어요. 그걸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신체제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 맞죠? 박정희 정부 때 쓰던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로 가야 돼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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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이제 또 군부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좀 없으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바로 전두환과 그리고 영혼의 베프였던 노태우 이 두 명의 군인 세력이 손을 잡고 다시 권력을 틀어줘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전에 있었던 군인 정치 세력들과 비교를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새로운 군인 세력이라 그래서 신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권력을 틀어줘요. 그리고 이들이 아직까지 특히 전두환 군인이 아직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일단 대통령을 임시로 뽑아놔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최규화라는 인물을 일단 임시로 대통령을 뽑아놓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세워놓고 뒤에서 이미 얘들이 다 모든 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서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 군인 세력들이 또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서울역에서 대학생 10만 명이 시위에 나섭니다. 따뜻한 서울에 봄이 올 줄 알고요. 왜 시위에 나설까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1.6 사태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제정했던 유신헌법은 그러면 죽었어요? 유신헌법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왜? 아니 대통령이 죽었다고 만들어놓은 헌법이 같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서울의 봄, 서울역에 모였던 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등장한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했답니다. 뭘 두려움했더냐? 예전에 박정희가 군인 신분으로 들어와 등장을 했을 때도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제가 잠시 나라를 맡겠습니다. 이것도 그 핑계 대고 또 권력 틀어지는 거 아니야? 서울 쪽에서는 자신 해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도 이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특히 한 군데 지역에서 이러한 운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격하게. 민주화 운동이 격하게 일어나죠.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의 아픈 현대사 중에 하나인 광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시험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독으로요. 그러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핵심만 아시면 돼요. 왜 광주에 있던 시민들은 이렇게 민주화 운동에 나섰을까요? 이미 하나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 유신헌법 당장 없애라.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했잖아요. 야, 군인들, 니들이 뭔데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인들 당장 너그 군대로 돌아가라 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뭘 주장했습니까? 유신헌법 철폐, 그리고 두 번째, 신군부의 퇴진을 주장했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 군부 세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또 합니다. 군대를 또 투입해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떠한 정부든 국민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군대를 동원하고 총을 겨눈다? 정당성 제로입니다. 쓰레기 정부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지금 정부, 자기 정부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혹한 탄압이 이어지죠. 거기에 맞서서 강주에 계셨던 분들은 시민군을 결성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혹하게 진압을 당하면서 끝이 났던 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겨졌던 자료들은 거대한 세력에, 독재 세력에 맞서서
또 군부 세력에 맞서서 싸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뒤에 특강에서 짧은 강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유네스코에서 그걸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짧은 강의 하나 서비스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끝이 나요.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요. 이 전두환 세력들, 군인 세력들은 권력을 완벽하게 틀어집니다. 전국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반 국민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알고 있죠. 보통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프락치, 첩자들이 여기 광주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혼란스럽게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유로 군대를 동원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게 끝이 나는 거고, 이걸 계기로 전두환이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뭘 만드냐? 국보위라 그래서요. 똑같아요.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정 시기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든 것처럼 국보위. 지금 국가비상사태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국보위를 만들어서 또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계속 유신헌법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없앤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여전히 간선제입니다. 대통령 간선제로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왜? 본인도 알아요. 지금 부당하게 권력을 틀어졌잖아요. 정당성 제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그대로 당연히 끌고 가고 싶겠죠.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끌고 가기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때 유신헌법을 없앱니다. 유신헌법을 없애면서 법을 개정을 해요. 국민 여러분들, 저는 앞에 있던 그 독재 체제의 끝판 유신 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뜯어 고쳤냐면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임기가 엄청 길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4년씩 했잖아요. 4년씩. 유신헌법이 6년이었고 유신 6. 여기는 7년입니다. 거의 예전에 4년으로 치면 2번 했는 것처럼 7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하냐. 여전히 간선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직선제로 가면 자기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헌법을 뜯어 고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섭니다. 간선제잖아요. 당연히 그대로 당선이 되겠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때 만들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기억나시죠? 이거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 또 박수로서 99%의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은 여러분들은 기본이잖아요.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흘려들으시고요. 여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오게 되면 쉽게 나옵니다. 광주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였다.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 네.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 보시면 12.12 사태, 12.6 사태가 끝나고 12.12 사태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군인 세력이 틀어집니다. 최규하를 일단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세우고요. 신군부가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몰랐던 우리 서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유신헌법 폐지 철폐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틀어진 걸 알자 신군부 퇴진도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빌미로 또 권력을 틀어지는 거 아니야? 자진해산 쪽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군부는 해산을 하든 말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요.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잡기 위해서 전국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광주 지역에서 5.18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저항하는 학생들, 저항하는 시민들, 민주화를 꿈꿨던 많은 시위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군대를 동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시민군이 조직되고 계엄군과 대치를 합니다. 시민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무자비한 무력 진압으로 끝이 나죠. 자,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결과 보시면 유네스코에서 새로 여기 이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기고 지정했다라는 거고요. 시작할 때부터 정당성과 도덕성에 타격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전두환 정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련된 자료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이걸 진압한 후에 국보위 줄여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걸 꾸려서요. 최규호 대통령은 사임을 하고 계속 남아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선출됩니다. 간선제로요. 그리고 헌법을 뜯어 고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지만 간접선거로 갑니다. 대신에 한 번만 할게요. 친년 단임제. 그리고 여기 뜯어 고친 거에 맞춰서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간선제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다시 재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전두환 정부가 출범이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는 단짠 정책입니다. 달달한 정책과 아주 짠 정책, 가혹한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구사를 내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압니다. 부당하게 지금 권력을 틀어졌잖아요. 본인 스스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민 여러분들, 저는 앞에 있던 유신체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화 통치를 펼쳐요. 그 과정 속에서 강압 통치를 펼칩니다. 그러면 강압 통치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삼첨교육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컨셉은 이거예요. 동네의 불량배들, 깡패들, 얘들을 다 잡아다가 교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과연 불량배와 깡패만을 잡았을까요? 아니겠죠. 본인에게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화 통치. 이러한 탄압 속에서 달달하게 우리는 달라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달달한 정책을 펼쳐요. 어떤 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야간 통행 금지 없앱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자유화시켜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끔 3S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S, 스크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스크린, 스포츠. 이때 스크린은 뭐냐면 컬러 TV가 나와요. 흑백이었다가 사람들 정신이 거기 다 팔리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이때 출범을 해요. 정신을 여기다 다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S가 뭐냐면은 야한 거. 네, 영어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초등학생 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등 강의와 성인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초등용 강의가 원래 한능공 강좌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거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은 이렇게 야한 것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홀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때 서울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기도 하는 거고요. 서울올림픽을 했던 거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근데 유치를 했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고요. 그렇지만 여기 86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해요. 요게 예전에 한 10회분 전에는 전두환 정부 때 업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6월 민주화 항쟁이에요. 이거는 민주화 운동 중에 출제율 넘버 1입니다. 6월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영화도 있었죠. 1987. 이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레벨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6월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언제 일어난 겁니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부 때 왜 민들이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을 전개를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니들끼리 대통령 뽑지 마라. 왜 자꾸 니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데? 라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시위에 나섭니다. 이때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요. 시위를 하다가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신문을 받다가요. 그때 국가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냐. 이렇게 신문을 하다가 책상을 빵 쳤더니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때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부검을 했던 의사가요. 알고 봤더니
뱃속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 물고문으로 죽은 거다라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위가 더 격화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민들이 그렇게 개헌,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개헌을 원한다라면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반영을 한번 할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라면서 4월 13일 날 4.13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4월 13일자로 저희 정부는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계속 대통령을 간선제로 가겠다라는 거죠.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이제는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또 이분이 시위에 나섰다가 진압을 하던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결국엔 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60국민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외치면서요.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 후보자였던, 나가기만 나가면 당선이 100% 확실시됐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영혼의 배프, 다음 후보자였던 노태우가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반영하겠습니다 라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끝으로 결국 6월 민주항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걸 이뤄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제도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리고 여러 번 할 수가 있나요? Only one.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이거를 이끌어냈던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거.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가 지금 현재 뽑고 있는 대통령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박종철 학생의 이야기, 이한열 학생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13 호헌조치, 60국민대회, 6.29 민주화 선언 얘기가 들어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다음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항상 결과가 들어갑니다. 뭐?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끌어내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로의 직선제를 이끌어내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오답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삼선 개헌, 4.4.5.2 개헌, 발췌 개헌의 내용들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중요한 거 별표 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직선제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체류탄에 맞아서 내사, 그리고 시위 격화, 60국민대회,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이거의 결과 직선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요걸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인데 여기 보시면 4.13 호헌조치 얘기 나왔죠. 이게 60국민대회고요. 그리고 이때 경제입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요. 여러 가지 이런 2차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여파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전두환 정부 때 경제는 이거. 3조 호황을 아시면 됩니다. 3조 호황. 전두환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당시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가 너무 낮아요. 저금리, 은행 이자가 낮습니다. 돈 빌려오기가 좋아요. 저유가, 기름 가격이 똥값이에요. 우리 물건 다 기름 다 100% 수입이잖아요. 근데 기름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건 가격 자체가 떨어지겠죠. 갖다 팔 때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달러, 달러 가격이 똥값이에요. 또 돈 빌려오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3조 호황을 누렸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3조 호황은 사실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경제개발 5개년이 나올 때 또는 다른 정부 얘기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제가 한꺼번에 잡아드릴게요.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나서 노태우 정부예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부질입니다. 얻어 걸려요. 어떻게? 보세요. 반대쪽 야당에서 드디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데 반대쪽 당에서 3명이 나오게 됩니다. 3명이 나오는 거예요. 표가 다 갈립니다. 이게.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는 거예요. 김영삼 후보자가 경상도, 김대중 후보자가 전라도, 김종필 아저씨가 충청도. 표가 다 갈라먹기가 되는 거예요. 쓰리김. 그러면서 노태우가 정말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 국회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대쪽 야당에서 압승을 거두겠죠. 비록 대통령은 뺏겼지만. 그러면서 여소야대. 반대쪽 사람들이 훨씬 많은 국회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식물국회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겠다 그러면 여기 다 반대 걸어 그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자 노태우 쪽에서 승부수를 집어던집니다. 3당 합당을 주장하는 거예요. 김영삼과 김종필의 당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하나로 힘을 모아보자. 3개 당을 합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니들 같이 민주화 운동한 거 잊었냐? 어떻게 저기 세력과 손을 잡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김영삼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호랑이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자는 결국에는 합당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당은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 민주자유당. 이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에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그렇죠. 이게 민주자유당입니다. 그리고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요. 김영삼 정부, 그다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각각 그 정부 때 어떤 스토리,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왕업적 문제 물어보듯이 노태우 정부 때 쓴 이런 정책들이 제시문에 몇 개 둥 들어가고 다음 같은 정책을 전개하였던 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롱슨했을 때 해당되는 정부의 다른 것들을 찾으면 정답. 오답으로 나머지 정부의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NO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NO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NO,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NO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방에 있던 소련가,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 국가와 북방 외교,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NO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요. NO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처음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NO라고 했던 거 핵은 NO입니다. 북한과 비핵화 선언도 했던 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부분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지방에게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좀 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고 요거는 전면적 실시를 아셔야 돼요. 다음 정부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김영삼 정부입니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민간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앞에 계속 군인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30년 동안 군인들이 정치를 하다 드디어 문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의 컨셉이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부정부패 척결이에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수립될 때 처음에 적폐청산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부정부패 척결에 엄청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군인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틀어지면서 너무나도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도려내야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옆으로 갈게요. 김영삼 정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모든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다 통장을 만드든 뭐라든 자기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을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된 통장은 여러분들 부모님 또 그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탈세를 피하기 위해서 내 돈, 내가 실제로 번 돈을 내 통장에 넣으면 세금에 다 잡히잖아요.
남의 통장 이름에 빌려서 돈을 막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검은 돈들. 이걸 잡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김영삼 대통령이요. 지지율이 역대 최고를 찍은 적이 있어요. 거의 뭐 90% 육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포하기도 해요. 물론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뭘 하냐. 조선총독부, 라이브 생중계로 조선총독부를 부셔버립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보고 막 우시기도 하시고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일본이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니들 부실 거면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 다 들여서 해체해서 그대로 가져갈게. 싫은데 부셔버립니다. 그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고요. 그리고 또 이때 공직자 윤리법을 또 제정하게 돼요. 요거는 심하긴 합니다. 요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선거를 앞두고 보면은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이 재산이 얼마인지 다 뜨잖아요. 이런 것들 이때 세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지방자치제. 지방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 부분적으로 실시가 됐던 것은 노태우 정부 때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던 것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왜? 군인들은 지방 스스로 정치하는 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모든 걸 국가가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김영삼 정부가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또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그게 뭡니까? IMF입니다. 이 IMF 사태는 그러면 언제, 어떤 배경으로 터지냐? 이때 OECD라고 해서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로 치면은 잘 나가는 경제 선진국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이때 당시 언론사나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살고 있긴 한데 여기 들어가기는 조금 이르지 않냐? 좀 더 힘을 키워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아니다. 우리 충분하다. 가입을 해요.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는 나라들에게는 경제를 자유롭게 개방을 해야 돼요. 그 결과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투자도 엄청 해요. 우리나라 기업에게. 그러면서 이때 돈 빌리기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돈을 신나게 빌려서 신나게 사업을 벌입니다. 흔히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벌들, 삼성, LG 밑에 보면 계열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대기업이긴 한데 막 그래도 슈퍼 대기업은 아닌 이런 기업들도 밑에 계열사가 막 30개씩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이거 해봐요. 이거 잘 되네. 나도 해야지. 망했어. 망했네. 딴 것도 해보지. 또 벌리는 거예요. 돈을 벌리고. 그러다가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와요. 경제 불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이 돈을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주기에는 다 투자를 해버렸잖아요. 적자 나는 것도 있고 돈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면서 IMF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찍죠. 이게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끝 무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시험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나 지방자치제를 했대요. 또는 금융실명제, IMF를 맞이한 정부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를 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다가 IMF를 맞이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요. 여기 가입하고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했던 내용 반복이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섭니다.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통일정책에서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여야가 바뀐 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일정책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지는 통일정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 통일정책의 결과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요. 요거는 선지로 들어가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외환위기. 앞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이거를 수습했던 게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대기업들이 벌려놓은 거 다 정리시킵니다. 기업 구조 조정시키고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업가, 정부가 만나서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를 만들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김대중 정부 때까지 해서 일단 큰 틀은 끝났고요. 그리고 경제입니다. IMF를 조기 극복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김대중 정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경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전기 밥솥에 밥을 짓습니다. 콸콸콸콸콸콸. 그걸 누가 짓냐? 박정희 대통령이 짓고 있는 거예요. 콸콸콸콸콸콸콸. 경제개발 5개년 성공하잖아요. 밥솥에 밥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밥솥을 탁 열었어요. 밥이 다 지어져 있죠. 오! 밥! 와! 신나게 먹습니다. 흰쌀밥을요. 3조 호황입니다.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밥솥을 탁 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앞에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나 배고픈데? 뭐 먹지? 없네. 누룽지를 끌고 먹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래도 역사가 길잖아요. 아주 정통 있는 역사입니다. 누룽지를 끌고 먹은 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건 없어요.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밥솥을 탁 열었습니다.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밥을 다 먹고요. 누룽지까지 누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먹은 거예요. 없나? 배고픈 것. 먹을 거 없나? 나 배고픈데. 와장창창창창. 계속 끓다 보니 밥솥이 와장창창창창 다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 대통령. 깨지는 게 바로 IMF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밥솥을 탁 열었습니다. 다 깨졌어. 오오오오. 침착하게 다 갖다 붙입니다. IMF 조기 극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 국회에서 탄핵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되진 않지만요. 그리고 나서 통일 정책을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좀 이따 바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KTX가 개통이 되고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요. 이게 정답이 되진 않지만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다른 대통령 정부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김영삼 대통령 또는 노태우 대통령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걸러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는 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일 정책까지 나오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는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통일 정책은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있긴 한데 쓰진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진 않는데 선지로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게 체결이 된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효가 돼서 이제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그냥 오답 선지로 들어갈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통일정책입니다. 요거 잠깐 하고 끝낼게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 통일로.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죠. 특히 전쟁 끝나고 나서는 더 안 좋습니다. 장면 내각 때는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화 막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정부 차원에서보다는 앞에 제가 장면 내각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이 더욱더 활발했다라는 거고 박정희 정부 때 초기에는 반공입니다. 공산주의 반대 그리고 경제개발을 컨셉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죠. 갑자기 7.4 남북 공동성명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그리고 아주 평화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민족적 대단결을 해서 통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7.4 남북 공동성명 사료를 줍니다. 아니면 캐릭터가 나와요. 발표를 했대요. 박정희 정부 때. 통일 3대 원칙 합의를 했대요. 그랬을 때 정답. 쉽게 정답으로 걸리게 되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다단결. 민족 다단결이 아니고 민족 대단결. 그러면서 통일의 3대 원칙이 이거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심화 같은 경우는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남북조절위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지금 공동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 차이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대화 중단을 하면서 결국 끝이 나요. 근데 이게 비판받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기억나세요?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 유신헌법으로 나에게 조그만 힘을 실어주십시오.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위에 김일성도 이걸 이용을 해요. 김일성도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본인의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사회주의 체제를요. 그래서 한계로는 서로 독재체제의 강화에 이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통일정책은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답 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북한이요. 우리나라가 이때 전두환 정부 때 엄청나게 수해를 겪어요.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이때 북한이요. 연락이 와요. 야, 니들 자연재해 겪었다며.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해요. 허세죠, 허세. 근데 웃긴 게 누가 누굴 도와줘요? 우리 이때 3조 호황입니다. 이젠 클래스가 달라요, 북한이랑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전두환 정부에서 도와줄 거야? 도와줄게. 북한에서는 당연히 필요 없다. 니들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 뭐 그럼 고맙네. 도와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없는 살림에. 근데 말은 자기들이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요. 그 없는 살림에 뭘 주냐면 통일미라 그래서 쌀을 주고요. 집을 지으라고 나무를 보내줘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저희 또 이 친척들 중에 아직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재들이 이렇게 만나면 연휴 때 그 얘기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쌀을 받았는데 사람이 먹을 수가 없대요. 맛이 정말 없답니다. 그거를 그래서 버리긴 아까우니까 좀 쌀이니까요. 동물을 줬대요. 소나 이런 거 동물들한테. 동물도 먹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받았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권도 할 때 얍 부러지는 거.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 아재는 그걸 장작으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약간 화해 무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때 이산가족 고향 방문. 이거는 단발성입니다. 단발성.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술공연단이 교환됐다라는 거. 단발성입니다. 요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굳이 나온다라면 오답 선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보세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면 요걸 계기로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던 것도 이거였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다 했어요. 뭡니까? 노라고 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소련과 중국과 북방 외교. 북쪽에 있는 나라와 외교를 체결하고요.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를 했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노라고 했던 건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것이 바로 여기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라는 거. 여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노태우 정부 때 통일정책 한 2개 정도 던져놓고요. 그래놓고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가,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통일정책 주고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이걸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통일정책이 따로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선지로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 레벨에서도 선지로 들어가는 건 특별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통일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이때 김일성 사망입니다. 이 시기 때. 전 그때 기억을 하죠. 그때 김일성 사망 났을 때 진짜 우리 국내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 독재를 이끄는 사람이 처음으로 일대 독재자잖아요. 죽었잖아요.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1년 동안 아마 그 당시 때 군 생활하시던 분들은 휴가 통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원래는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스톱이 나버립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만 하시면 끝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는요. 통일 정책의 완벽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북 하회 협력 정책. 똑같은 말로 햇볕 정책입니다. 따뜻하게 햇볕을 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예시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 대학을 방문을 해요.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 강연을 합니다. 그때 질문을 받았겠죠.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영국 학생이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소부화, 하나의 얘기를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얘기?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 위에 있던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하죠. 어떤 내기를 합니까? 야야야,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 나그네의 옷과 모자를 한번 벗겨보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바람이 어떻게 해요?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후 바람을 붑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모자와 옷을 잡고 그래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때 태양이 나서죠. 따뜻하게 쬐입니다.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다 옷을 벗어버리죠. 그렇게 북한에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북한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차차차차 좁혀나가면서 나중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똑같은 말로 햇볕 정책 되겠습니다. 이 정상회담,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정상이 만나는 이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밑 작업이 이루어져요.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요. 소떼를 가지고 소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게 당시 때 라이브 생중계로 막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금강산을 바닷길을 통해서 관광을 하게 되는 금강산 해로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 때 일이에요. 이런 화해 무드를 바탕으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그때 발표했던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된 내용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발표를 하는 건데 바로 금강산 해로는 이루어졌지만 바닷길은 그래도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육로는 북한이나 우리 입장에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육로를 관광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 전두환 정부 때는 단발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자라고 재개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문 닫긴 했지만 개성공단, 개성지역에 공장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해요. 그리고 경의선, 서울경,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 이거를 복구하자라는 거를 다 합의를 했던 게 이 6.15 남북 공동선언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발표 이후에 이걸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 이후에 이것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힘입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이 대북 하회 협력 정책 그리고 햇볕 정책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되는 거고요. 그때 발표를 했던 게 바로 1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거의 결과 계속 여기 있는 내용을 고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 와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이 돼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금강산 육묘관광이 이때 합의를 해요. 약속을 한 거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긴 건 노무현 정부 때인데 시행으로 하기 전에 일단 예행 연습을 한번 하잖아요. 예행 연습은 또 김대중 정부 때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 노무현 정부 때고 이게 어중간하게 걸치잖아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약속을 했고 실제로 옮긴 거는 노무현 정부 때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14, 6월, 10월 그 이후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시험에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의 통일정책은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긴 하지만 나왔다고 하면 이거죠. 14남북 공동선언 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어우, 정말 여러분들 오랜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야 되겠죠? 네,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완강을 하셨으면 전 장담합니다. 100% 합격입니다. 네, 문제 기출문제 푸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막히는 부분은 다시 앞부분 강의나 이런 거 들으시면서 복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하면서 네, 저를 또 웃으면서 또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